반갑습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제시를 알려드리는 미풍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폭락, 금리 인상이 되면은 과연 아파트 값은 폭락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아파트 값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오늘 나온 만화를 보니까 이런 만화가 나왔어요. 기안84라는 그 만화가가 만화를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난 싫어. 뭐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집은 니들이나 시끌 살아. 집 없으면 노예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귀족으로 살아보자. 집 있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을 계급을 나눠놨습니다. 지금 현재의 작태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OECD 국가들이죠. 뭐 한 56개국 정도 됩니다. 52국에서 뭐 그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파트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체감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의 아파트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그냥 다 불장이에요, 불장.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난립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실수요 계층들 있죠. 실수요자들한테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의 편중, 쏠림 현상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반대로 전 세계 시장에서 주가 상승률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됐고 전 세계에서 아파트 주택가격, 집값 상승률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만화는 그렇고 또 경실련에서 오늘 뭐 통계를 내서 냈죠. 기사를 냈는데 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36년 모아야 한다. 문정부 들어 집값 82% 뛰었다. 82% 뛰었다. 이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정부만 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지만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전 세계가 다 같이 뛰었죠. 부동산이. 오히려 부동산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크게 나타났던 국민인데 반대로 한국은 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크게 못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부터 뭐 0. 몇 %? 네, 그런데 전 세계를 보니까 일본, 도쿄, 오사카, 이대 도시 오사카, 그리고 미국의 뉴욕시에 있는 맨하탄, 영국, 런던, 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데 방 2칸짜리가 30평도 안 되는 방 2칸짜리가 지금 100억을 다 넘어가고 있어요. 100억을. 실거래가 그냥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에서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 100억에서 300억 실거래가가. 그것도 뭐 호화주택이 아니에요. 방 2칸짜리. 한국만 지금 가장 수익률이 지금 낮게 나옵니다. 상승률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편중이 주식시장으로 향해 가고 있다. 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하고 금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파트 값은 내리는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니까 금리만 올려주면은 아파트 값 내리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보세요. 2020년부터 과거 2016년도까지 보니까 통계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갔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오히려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집값이 올랐고 금리 하락하는 시기에는 네, 집값이 오히려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보시면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에 일치해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 2008년입니다. 5.25%였던 금리가 기준금리는 2009년도에 2%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집값이 당연히 올라야 되죠. 근데 집값이 하락을 한 겁니다. 특히나
2%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던 2010년부터 2013년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2012년도는 가장 끔찍한 시기예요. 왜 끔찍한 시기냐면은 역대에서 가장 금리가 낮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2년도예요. 그런데 2012년도는 서울의 집값이 가장 많이 폭락했던 시기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전국 평균으로 해서 단군 이래 집값이 가장 많이 폭락했던 시기가 금리가 가장 낮았던 2012년도였다는 겁니다. 네, 웃기죠? 완전히 우리가 상식을 다 깨는 겁니다. 이거는 고전경제학파라고 하죠. 네, 케임브리지 학파라든가 고전경제학파들이 말하는 케인지안 학파들이 아닙니다. 고전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집값이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금리가 하락. 네. 조달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오를 거다고 하는 이 판단들이 전부 다 틀려버린 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기 밑에입니다. 2004년도 3.25%였던 금리는 2007년도에 5%까지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에 전국 단위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반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파트 값이 대폭락을 한 겁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2017년도 11월 네, 여기 마법산입니다. 1.5%포인트 올리고 2018년도에는 11월 네, 1.75%포인트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기였지만 당시 서울 아파트 값은 2018년도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죠. 네, 현재 문재인 정권 때 13.56%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2019년도입니다. 2.91% 금리까지 올라가겠는데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5대 광역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기가 됩니다. 부산, 대구, 충청권에 있는 세종도뿐만 아니고요. 웃긴 겁니다. 금리가 최고점에 이르기 시작하니까 전국 단위로 이제 폭등 열차에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LTV하고 DTI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0.5%포인트, 0.5%죠. 기준금리가. 이게 만약에 1.5%로 금리가 올라간다. 1% 정도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집에 담겨있는 레버리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1% 금리가 올랐다고 여러분들 집 팔고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때다 싶어서 집을 사는 수요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의 대기 수요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을 사겠다, 이때 사겠다 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수요들이 본격적으로 더 뛰어든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세상. 고정격자들이 보는 집값과 금리의 상관관계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현재 문재인 정권 시절까지 문재인 정권까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전화가 오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이 딱 두 군데입니다. 8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보시면은 집값이 하락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는 지방은 이어서부터 좀 올라갔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인 2% 찍었을 때 전국 단위로 전부 다 빠졌습니다.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낸 게 2012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전두환 때 보시면은 전두환과 이명박 때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노태우 때하고 노무현 정권 때죠.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특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태우 때 보시면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됐고 노무현 정권 때는 다 아시겠죠. 버블 세븐 지역이라든가 규제적이 본격적으로 됐고 DTI LTV
그리고 2006년도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2006년도에 폭등을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겠다.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명박 정권 때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문재인 정권 때까지 부동산 상승률인데, 부동산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시기가 본격적인 저금리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노동자의 임금, 실질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체되는 시기가 나타나면서부터 희한합니다. 임금이 상승해야지 돈이 많아지니까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이 생길 건데 거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니까 이때가 싶어가지고 이때가 집값이, 아파트 값이 바닥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두 국면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채비를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99년도부터 1년부터입니다. 01년까지. 여기가 보시면은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였고, 임금이 정체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2018년도 중반부터 해서 현재까지 노동자 임금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하고 임금은 정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정체되는 시기 때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리와 임금의 상승과는 임금의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집값이 상승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딱 세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재정 지출, 그 다음에 통화량 증가, 다음에 주택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3종 세트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결정타였다. 이렇게 보시고, 공급 부족 전 정권 탓하던 문정권, 4년간 민간주택은 내리 미달됐다. 자, 파란색을 보시면 말합니다. 파란색 네모칸을 보시면은 계획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모칸에 있는 파란색 막대는 계획이고 실적은 빨간색입니다. 2011년부터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 때까지 파란색으로 있는 네모칸을 보시면은 실제 계획보다 공급은 많았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획보다 공급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획을 이번 연도에 40만 가구 놓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아파트 공급은 거기에 30만 가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계획에 잡혀 있는 게 39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있는 39만 가구가 실질적으로 공급되기에는 부족하다.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고분양가 관리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규제들 때문에 현재 39만 가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29만 가구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얼마 될지 계획에 따라서 이거는 그 해당 연도가 끝난 이후에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0만 가구 이상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도 편가르기 여의도 압구정 주민들 부글부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겁니다. 재건축을 해야 될 곳이 여의도하고 압구정이죠. 그래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또 뭡니까? 지구 단위에서 보류가 된 거예요.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역세권의 과밀, 그래서 용적률을 초과시켜가지고 공급을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될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이명박 정권 때 이기심도치라는 사전 분양이라는 사전 분양 제도를 들고 나면서 공급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줬던 효과를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내정자가 불가능한 역세권의 과밀 개발을 하겠다는 것들을 밀고 내려와서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역세권에 소유주들이 너무 많아요. 원룸 소유주도 빌라 소유주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안 되는데 알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네, 일부러입니다. 안 돼요. 주택 공급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꿈 깨세요. 네. 그리고 물가 생각보다 더 뛴다. 오늘 월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도 금리 인상은 멀었다고 얘기합니다. 물가 상승 목표치가 2%. 1970년도입니다. 1970년대 금태환제도 뭐 근본이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 2차 쇼크 나오고 월남전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달러를 기준으로 한 뭐 금에 대한 달러를 기준으로 1온수에 1달러라는 기준이 이게 파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티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의 모든 목표가 물가 상승 억제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 깨진다. 그래서 물가가 아무리 뛰어도 집값이 아무리 뛰어도 뉴욕의 맨하탄의 평균 아파트 거래가 방 두 칸짜리 30평도 안 되는 게 100억에서 300억. 도쿄에 지금 보시면은 100억이 100억. 오사카 뭐 괜찮은 거. 마찬가지로 런던, 홍콩, 대만, 중국 상해. 우리나라만 지금 가장 수익률이 낮습니다. 100억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금리 인상 못 하겠다는 겁니다. 물가가 아무리 뛰어도 주택 가격은 물가에 포함되지 않죠. 네, 이게 꼼수를 든 겁니다. 정부에서 전부 다. 그런 물가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에서 부동산 가격은 내버렸죠, 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규제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내용은 이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깨시라. 네, 현실을 보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